일제강점기에 애국심을 심어준 아버지, 신식교육을 시켰던 어머니. 부모님 덕에 김은용은 어려서부터 넓은 세계에 눈뜨게 된다. 영어를 좋아했던 그의 꿈은 외교관이 되는 것이었다. 1949년 연희대에 입학한 김은용은 고등고시를 준비하던 중 6.25를 맞는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보며 그는 외교관의 꿈을 접고 군에 입대한다. 휴전협정이 본격화되면서 나라에서는 장교들을 미국 보병학교에 보낸다. 당시 보병 장교였던 김은용도 유학대열에 합류한다. 미국에서 돌아온 그는 송효찬 장군의 비서로 발탁돼 뛰어난 영어 실력을 발휘한다. 5.16 이후 의전 비서관으로 활약한 김은용은 의전 통역을 도맡는다. 1963년 예편 후 그는 외교관의 길을 걸으며 국제적 안목을 높이게 된다. 귀국 후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김은용은 대한태권도협회장을 맡아 태권도와 인연을 맺게 된다. 그는 국기원 건립, 세계태권도연맹 창설 등 태권도의 세계화에 매진한다.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탁월한 외교 솜씨를 보인 김은용. 외교관 시절 쌓은 노하우는 그의 든든한 자원이었다. 1994년 마침내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다. 20년 만에 이뤄낸 쾌거였다. 88 서울올림픽 유치,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남북 동시 입장 등 그는 한국 스포츠사를 새로 써왔다. 대한민국 스포츠계의 거목 김은용. 그가 달려온 지난 시간에 되돌아본다. 오늘 TV자서전은 도쿄 특파원, 국제주간, ETV 뉴스팀장을 역임한 전복수 해설위원이 진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떠세요? 건강 좋아 보이시네요. 네, 건강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위원장님은 아무래도 저 태권도로, 태권도 10단 보유자로 아주 유명하신데요. 어떠신가요? 아직 10단은 아무 의의가 없고요. 네. 제가 뭐 몇백만 명 단증을 서명을 해서 준 사람이니까요. 근데 젊었을 때는 30대 때 공인 받은 거는 5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럼 10단이라고 하면 좀 부풀려진 건가요? 그건 이제 명예죠. 네. 그러세요. 어떻게 아직도 계속 태권도로 이렇게 건강을 이제 태권도보다 이제 건강 유지하느라고 이제 스트레치도 하고 체육관도 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어떠셨나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체력은 좀 좋으신 편이었나요? 그렇죠. 그 체력이 좋았다는 것보다 그 시절에는 학교 체육이 굉장히 강조된 시대니까요. 네. 그 뭐 기초적인 거는 다 운동을 하고 또 집에서 어머니가 뭐 인삼 녹용도 많이 먹이고 우유도 먹이고 아마 굉장히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삼 녹용 너무 먹여가지고 갓난아기 때 머리가 터져가지고 저 꼬매고 그랬다 그래요. 네.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네. 우리 아버지는 난 일본 신문사에 있어서 좀 어떤가 했는데 내가 기억하는 거는 그때 여러 가지 수집을 많이 했습니다. 신문사 뭐 표제라든가 그 담배 껍데기라든가 뭐 굉장히 많아요. 또 글도 금강산 유랑기도 쓰시고 그랬는데 그 담배 껍데기 전부 일본 뭐 만주 중국 뭐 하와이까지 그 일본 계열의 뭐 호텔 바 뭐 전부 담배 껍데기가 있는데 그 전부 일본 건데 나중에 제가 놀란 건 가운데 보니까 꼭 태극기가 들어있고요. 호랭이 누렇게 들어있는 그 어떤 형태로든 한국의 걸 알리는 그게 한 몇 페이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서 교육받고 일본 신문사에 계셔도 역시 애국심은 항상 독립을 위해서 가지고 계셨구나 해서 그 후에
또 존경심이 많아졌습니다. 네, 네. 예. 어머니는 뭐 저 데리고 다니면서 많이 보게 하고 좋은 학교 보내고 책도 많이 사주고 네, 하고 싶은 거 뭐 어릴 때 롤러스케이트도 타게 하고요. 테니스도 치게 하고 스케이트도 타게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가르친 것 같아요. 그중에 지금 기억나는 게 이제 이 양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 이 맨날을 많이 수업은 어떻게 뭐 쥐고 어떤 방향으로 해서 먹는다든가 뭐 이제 포크하고 나이프는 바깥에서부터 어떻게 하나씩 지불한다든가 뭐 네. 수업은 반대로 이렇게 들고 마신다든가 뭐 빵은 어떻게 먹고 이런 거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학교는 어떻게 어디서? 대구에서 대기다가 서울 와서 이제 서울에 이 일본 소학교를 들어갔어요. 사쿠라이 지금 덕수중학자리죠. 울지로사가 예. 그 앵정소학교. 그래서 전교생이 일본 아이들인데 저하고 한 두 사람 정도가 한국 학생이 있어서 좀 고생을 좀 했죠. 네. 그 일본 사람 아이들이 좀 짓궂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조선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놀리고 무시하고 그랬죠. 네. 당하고만 계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저 소학교에서 스모 선수였었고 뭐 육상도 제일 빨리 달리고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는 안 있죠. 그렇지만 숫자가 지가 적으니까 네. 동네에서 저 싸움하는 거 좀 배워가지고 가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제약이 많았던 일제 시대를 이제 마감하고 광복을 맞게 되면서 학교 생활은 어떻게 되셨나요? 학교는 그때 저 전부 스톱입니다. 학교. 그랬다가 다시 개교를 했죠. 그래가지고 또 저 해방되고 그 미군이 많이 처음 우리나라 문화는 전부 미군 군사 문화에서 서양 문화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서울대학교 앞에 그 보초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본사에서하고 사전 들고 가서 연습하고 그랬죠. 보초들하고. 저 좋아해요. 뭐 조그만 친구가 영어로 말 걸고 그러니까 보초들이 불 떼면서 아주 좋아하고 그랬어요. 거기서 영어 많이 배웠죠. 그 당시에 다른 학생들보다도 외국에 대해서, 외국 문물에 대해서 많이 접하셨지 않습니까? 네. 꿈이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쪽으로 이렇게 연그렀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외교관이 되고 뭐 국제법 학자가 되고 피아니스트가 되고 이런 세 가지 꿈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고르는데 고대를 갈까 했는데 연대 가니까 그 정치 외교과라는 거는 연희대학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분위기가 나무가 울창하고 네, 여학생들도 많고 뭐 음악 소리도 들리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연희대학으로 갔습니다. 저희가 연희대학 들어갔을 때 말이죠. 신생 대한민국이 이제 저희 중학교 때도 해방되고 많이 했지만 백낙준 총장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너희 이제 신생 대한민국의 세계에 뛰어나가려면 다른 공부 집어치고 영어부터 하라. 그래야 세계에 나가서 일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피아니스트 꿈은 그만뒀고요. 외교관이 되면 국제법 학자는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러려면 고등고시를 쳐야 되는데 고등고시는 1학년 수료하고 2학년부터 수료해야 자격이 본고사 자격이 있는데 실제 전문 과목 1학년 때는 교양 과목이고 2학년 올라가야 국제법, 뭐 헌법, 행정법 하는데 전 1학년 때 그 다른 공부는 다 집어치고 고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6.25 사변이 6월 25일 날 났어요. 예. 그래서 그 꿈을 접었죠.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김은용은 군에 지원한다. 휴전회담으로 전선이 소강 상태에 들어선 1953년. 김은용은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위해 군의 지원을 받아 미국 보병학교에 입학한다. (1957년) 김은용은 송효찬 장군의 비서로 발탁된다.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던 김은용을 송효찬은 총애했다. 김은용은 군인의 신분으로 4.19를 맞는다.
미국에 갔다 오니까 이제 미국서 이제 영어 잘하는 장교들이 온다고 그래서 군사령관들이 한 사람씩 뽑아갔습니다. 그 뭐 대전의 교총에도 가고 뭐 2군 사령부도 가고 다 뽑혀갔는데 저는 1군 사령부, 저는 좀 후방에서 쉬고 싶었는데 원주 1군 사령부로 또 그 요청이 와가지고 그리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가니까 이제 사령관이 송혜찬 장군이고 조금 있다가 참모장이 박정희 소장이 오셨어요. 보좌관이 윤필령이고. 그래서 거기 이제 한 1년 6개월 있다가 그 송혜찬 장군이 이제 참모총장이 되시고 박정희 장군도 따라서 이제 서울 육광부로 오셨는데 그래서 전 전속부관으로 이제 한미 협력, 뭐 통역, 또 비서 역할 이거 하느라고 올라왔죠. 참모총장실에 있을 때 이제 4.19가 나가지고 계엄사령부 사령관으로서 저희 이제 그 방에서 4.19를 처리를 했죠. 가장 핵심적인 그 계엄사령관하고 같이 그러니까 그 시간을 같이 보내신 거네요. 전화지가 다 받고요. 네. 사람 들가들 거 다 보고 뭐 전화 다 듣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 취하고 다 했죠. 4.19 혁명은 상당히 우리 현대사에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그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인데 그때 계속 이제 이야기가 됐던 게 발포 지시를 누가 내렸느냐 그런 게 상당히 이제 4.19가 이제 3.15 부정선거 때문에 김주열이가 뭐 죽고 뭐 전국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그 고려대 학생 데모하는 거를 깡패들 시켜가지고 저 동대문에서 습격하고 이래서 전국이 들고 일어나게 됐는데 경무대로 이제 할아버지를 만난다 뭐 이래가지고 가는데 감히 어디 경무대로 오느냐 그래서 발포를 한 것 같아요. 그게 11시입니다. 그게 11시. 그러니까 이제 수습이 안 되게 됐죠. 뭐 발포까지 하고 막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오후 3시에 참모총장 불렀어요. 저 이승만 박사가. 그래서 가니까 이제 내각은 전부 총사퇴하고 그 비상계엄을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자유당에서는 송 장군이 자기네들이 시킨 사람이니까 말 잘 듣고 무서운 사람이니까 강압적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송 장군 그렇지 않거든요. 국가 원수는 꼭 보호를 하지만 저 정치는 정치인들한테 맡기고 국민 편에 쓴다. 발포는 안 된다. 이때니까. 그래서 이제 3시 연재로 이제 올라갔는데 11시 발포 시기로 해서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그랬어요. 저 주장을 했다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송 장군이 반대해가지고 발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잖아요. 군이. 그래서 3시로 하고 돌아오셔가지고 부대를 동원을 해야 되는데 일군법은 부대가 없거든요. 그때 수경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 병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양평에 그 15사단이라고 전투사단 조재미 장군이 지휘했는데 있었어요. 그걸 이제 동원을 시켜서 경복궁에 배치를 해놓고 아침에 고려대학에 가가지고 1900명이 집결해 있다 그래서 다 잡아서 이렇게 장악을 했습니다. 데모를 좀 완전히. 근데 송 장군이 학생은 폭도가 아니다. 방어범 빼놓고는 다 풀어라. 발포는 안 된다. 뭐 이런 몇 가지 지시를 내렸죠. 국민 편에 쓰고 학생한테는 발포 명령 못하게 하고 이승만 박사는 국가원수는 보호하고 막 이런 일을 해서 수습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승만 박사 생각은 이기봉 당선자를 사퇴시키고 부정선거한 사람은 처벌하고 선거를 다시 한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보도국장이 뛰어들어왔어요. 그때 부통령이 장면 부통령이 사임했습니다. 그래서 아닐 거라고 그랬더니 다시 확인해 보니까 틀림없다. 30분 있으니까 이기봉 당선자가 사퇴를 고려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자유당에서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날 밤서부터 이제 전국이 다시 일어나서 수습불능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그 25일 날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제 교수들이 또 태평로에서 데모했죠. 그런데 그 이강석이가 그때 소위인데 저 이승만 박사 양자 아닙니까? 양아들이시죠. 그런데도 급하니까 서대문 이기봉 댁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옵니다. 저 빨리 일개중대만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막 아각소리 막 욕거리 뭐 다 들려요. 그 당시 이제 보내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기붕 네. 집으로 보내달라는. 네네. 예, 서대문으로. 예. 근데 그 상실에 얘기하니까 보냈다고 그러라고 그러고 안 보내더라고요. 그건 미안하게 됐어요. 근데 그 후에 다 수습되고 이제 이승만 박사 하야하고 난 다음에 이광석 소위가 참모총장실에 왔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 무관들하고 악수만 하고 갔는데 그 후에 소문 들으니까 뭐 하와이로 보내려고 했는데 찾아다닌 것 같아요. 근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부 가족 안 됐지만 그 자살한. 그때 요청이 있었는데도 병력을 왜 안 보내셨나요? 그 병력을 보낸다는 거는 그 이미 이제 그때 육군본부에서는 국가 원수는 보호를 하지만 이 부정선거의 타겟가 돼 있고 지금 국민의 온통 그 사태의 그 주 목표가 돼 있는 그쪽에 보내면 군이 또 휩쓸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미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수습만 해놓고 그다음엔 정치 보고 수습하라고 맡기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기봉 쪽은 이미 군이 외면할 때입니다. 네. 이승만 박사도 좀 외면하실 때고. 4.19를 수습하는 과정이 결국은 4월 26일 날 이제 송현찬 장군이 어떻게 대통령을 만나면서 이제 네. 이렇게 실타래가 좀 풀려나가는 거죠. 네. 네. 그 전날 제가 들었는데요. 내일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 하는 얘기를 미 8군에서도 들었고 저 총장실에서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올라가서 그 이제 수습이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그 저 강제 진압 발포 이걸 안 하면 수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승만 박사가 아유 그러면 안 된다고 국민은 뭘 원하느냐 그래서 그 하야하시기를 전부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하야하지 그러고 그 비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하야 성명 쓰게 해서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송효찬 계엄사령관이 마음만 먹었으면 본인이 이렇게 정권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네요. 그때는 서울에 병력이 없고요. 일개사단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었죠.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그때 일부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자고. 근데 송 장군은 철저한 군인이거든요. 6.25 때 영웅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나중에 감당을 못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반대파를 그 전날 다 잡아놔야 되고 준비가 안 돼 있죠. 네, 그리고 자기는 그 군인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민주당 정부가 딱 민주당이라는 장면 전부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군대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김은용은 미 8군에서 쿠데타 소식을 듣는다. 내각 수반으로 임명된 송효찬은 김은용을 참모로 발탁한다. 의전 비서관이 된 그는 의전 통역에서 영어 실력을 발휘한다. (1963년) 이편과 함께 외교관으로 변신한 김은용은 국제 무대에 진출한다. 그는 다양한 국제회의를 경험하며 외교 능력을 익히게 된다. 외교관으로의 시간은 훗날 그의 스포츠 외교의 자양분이 됐다.
68년도에 귀국을 네. 하셨죠. 예. 네. 그러면은 그 경호실에 계실 때 스포츠계하고 네. 인연을 맺지 않습니까? 그때는 물론 경호실에 근무를 하셨지만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 요직에 계신 분이 이렇게 다른 또 겸직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어떠셨습니까? 그때는 지금하고 달라서 우리나라가 열악할 때니까 혼자서 너덕 가지 일을 해야 할 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멀티. 네, 그래서 박정규 실장도 그때 사격연맹. 사격연맹 회장이고요. 김재규 보안사령관이 스케이트 연맹 회장도 하고 막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낙선 국세청장이 배구연맹 회장이고 또 이병희 씨가 농구연맹 회장이고 이런 식으로 전부 각자 나름대로 자원봉사 지금은 아주 국제 경쟁하는데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되지만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공부하면서 스포츠 배우면서 돈 끌어대면서 투자하면서 키운 겁니다. 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는 태권도계의 요망에 의해서 또 태권도 협회를 맡았는데 처음에는 얼마 하고 그만둘 생각도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태권도의 세계와 국기와 또 국기원도 짓고 세계연맹 만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거기에서 일이 더 많아졌죠. 처음에 맡으실 당시에 그 태권도 협회 상황은 어땠었습니까? 그때는요, 태권도가 좀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질서정연하고 제대로 된 단체가 아닙니다. 그런 단체가 많았지만 아직 경기 룰이 제대로 안 돼 있고요. 대회 하게 되면 공수단하고 해병대가 일개되듯이 칼 차고 와서 막 병 던지고 싸울 때니까요. 그런 때니까 태권도가 재정도 약하고 이 사고가 좀 많아서 그 정리를 하려면 좀 강력한 회장이 태권도 아는 회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태권도 협회장으로 이제 취임하시면서 네. 우리 일반인들한테도 많이 알렸던 게 이제 조금 말씀하셨던 국기원이었는데 네. 그걸 어떻게 결심을 하시게 된 건가요? 우리 국내에 도장이 없었어요. 새 들어있지 중앙도장 같은데 외국 사람 와서도 보여줄 만한 데가 없었죠. 그래서 그게 태권도의 열망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서울시장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 땅을 2,000평을 얻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가능할 때예요. 대통령께서 지시는 안 해도 지가 이제 하니까 함부로 이제 물어볼 수도 없고 다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질 때는 돈이 없으니까 철근은 인천제철, 송효찬 장군, 또 세멘트는 쌍용, 유리는 한국유리, 또 청계화를 씌우려고 하는데 청계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슬레이트 벽산에 가서 슬레이트 칠해가지고 못한다고 그러는데 했죠. 그것도 개관식 전날 한전에서 전기 끌어주고 전화는 청와대 이동 전화지가 둘 갖다 놓고 물이 없어서 우물에서 펌프로 끌어올려서 배수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오늘날 세계에서 자랑하는 태권도가 되는 요람이 된 겁니다. 이제 건물 지으면서 또 이제 태권도를 위해서 또 다른 일도 또 많이 좀 같이 또 진행을 하셨죠. 제가 내세운 게 태권도를 국기화한다. 그다음에 세계화한다. 그다음에 그때 국위선양하는 게 태권도밖에 없어요. 해외나 국위선양의 기수. 그때 체력은 국력이라 할 때 아닙니까? 호국의 기수. 이렇게 4가지 비전을 해서 룰을 막 만들고 태권도로 알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국교를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거는 다들 또 그 다음 요망사항이 세계 선수권 대회를 한번 열어야 된다. 그래서 국교원 그 좁은 데서 2,000석밖에 안 되는데 한 10몇 개국 불러다가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연맹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태권도가 세계화하고 올림픽까지 가려면 대한태권도협회가 세계를 통화를 못 하거든요. 그건 국제연맹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계를 제가 갈랐죠. 그건 제 독단으로.
해외 보급과 국제 활동은 세계연맹이 한다. 그리고 대한태권도협회는 종주국 협회로서 이 태권도 보급의 기반이 된다. 국기원은 재단법인으로서 이 세계연맹, 그때는 수입이 없을 때니까요. 승단 심사비 뭐 이런 거 걷어서 그때 한 달에 뭐 1,000원씩 받아서 한 200명 승단 심사할 때요. 근데 국기원 짓고 많아졌죠. 그래서 이제 그 국기원은 그 양쪽 단체를 지원하는 삼위일체로 했죠. 지가 이제 다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거기에 뭐 그때 이제 인쇄물이 없어가지고 전부 교과서도 만들고 교과 과정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태권도의 발전을 우리 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거론돼 자주 이야기되는 분이 최홍희 총재 아니겠습니까? 최홍희 총재는 네. 어떤 분이셨나요? 최홍희 씨 이제 일본서 가라데 공부한 분인데요. 그 이승만 박사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그때 뭐 태수도, 태견, 무슨 가라데, 뭐 공수도 이름인데 태권도라고 이제 이름도 받아내고요. 태권도 협회 회장도 하고 그 태권도 처음에 보급에는 군 태권도 보급 등등해서 이 공이 많은 분이죠. 최홍희 총재가 만드신 그 국제 단체가 국제 태권도 연맹 그리고 이제 부위원장께서 만드시면 세계 태권도 연맹. 서로 이렇게 그 대리 어떻게 서로 좀 이제 성격이 사실은 다릅니다. 그 최홍희 총재가 그 태권도 회장 그만두고 국제 태권도 연맹 만든 거는 이름이 국제지 원래 국제연맹이라는 거는 국제 룰에 의해서 각국 협회를 관장하고 보급하는 조정하고 행정을 하는 데지 그 개인을 상대로 하는 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국제연맹은 자기 개인 기반을 가지고 국제 무대에 나가 있는 자기의 계통의 사범들 가지고 국제연맹이라고 만들어 온 거고요. 저희가 생각한 건 올림픽 들어가기 위해서는 역시 제대로 된 국제연맹이 국제공인을 받고 그러려면 각국의 협회를 관장하고 그것이 또 각국 체육회하고 연결을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이런 룰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그 태권도협회 회장 됐을 때 가입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우리도 국제연맹 필요는 한데 그건 국가 단위가 아니거든요. 그 이용당하는 것밖에 안 돼서 제가 안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 국기원을 짓고 세계 태권도 연맹을 창설을 해서 가이스프에 가입을 하려고 그러고 이제 각국의 협회를 육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의단체에서 국제 공인을 받는 세계 태권도 연맹이 돼야 되니까요. 육상, 수영 이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75년 저 몬트리올 때인데요. 그때 뭐 정부 지원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자기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여비 해가지고 갔는데 나흘 동안 하는데 그 유도 무슨 수영 이런 데서 반대를 다 했습니다. 그때 한 표만 반대도 안 될 텐데. 그래서 그 이유는 가라데 일파 아니냐, 태권도. 그래서 그 유도 회장이 영국 회장인데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그 태권도, 가라데는 스톱 쇼트고 저 폼만 가지고 하잖아요. 우리는 3분 3회전 저 점수제로 하고 이게 뭐 NOC 기준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하는 차이를 많이 보였죠. 네. 그래서 거기서 나흘 만에 뭐 경론이 많이 한두 시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후원해주는 사람이 많고 그러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입이 됐죠. 가이스프 가입으로 태권도 국제 진출에 물꼬를 튼 김은용. 그는 발군의 외교수를 발휘하며 태권도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한다. 그의 노력으로 1980년 태권도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승인 종목으로 채택된다. 김은용의 활동은 태권도에만 그치지 않았다. 스포츠와 관련된 곳엔 항상 그가 있었다. 1981년 대한민국 정부는 올림픽 유치 경쟁에 뛰어든다.
김은용은 풍부한 국제 경험을 살려 유치 활동에 온 힘을 다한다. 1981년 9월 30일 드디어 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된다. à la ville de Séoul. 올림픽과 관련해서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일반 국민들한테는 사실은 상당히 없었는데 어떻게 이제 그게 우리나라 그때 체육이라는 거예요. 몬트레일 갈 때만 해도 여자가 남자보다 성적이 좋고요. 소수 정예 몇 종목만 나가고 북한한테 꼭 이겨야 되고 일본한테 덜 져야 되고 그 선수단 한 40명 갈 때거든요. 임원하고. 우리가 60명 갔어요. 그리고 이북이 40명. 그리고 금메달은 30년에 하나. 그래서 48년에 나왔다가 76년에 레슬링 양종목 하나 받았죠. 그리고 올림픽은 꿈도 못 꾸고 이 다음에 아시아 게임이나 한번 치렀으면 하던 체육이거든요. 그 아시아 게임도 유치했다가 벌금 내고 반납했잖아요. 경제적 이유로. 근데 그런 체육인데 이제 우리 경제도 발전하면서 이제 눈도 해외로 돌리고 사격대회 그런 영향도 있고 박정규 회장이 이제 사계연맹 회장으로서 세계 사격대회를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장. 그게 78년도였나요? 네. 그거 끝나고 이제 박정규 씨가 이제 박 대통령한테 올림픽 하자고 건의를 해가지고 살아계실 때 그 최기화 총리가 위원장이 돼서 우리가 저하고 박정규 씨하고 김택수 또 남도구 부총리 뭐 또 서울시장 뭐 그리고 문교부 장관 박찬현 이렇게 해서 저 국민체육심의회를 했어요. 근데 결론이 안 나고 두 번 그때 전부 반대 경제적으로 안 되니까 못 하겠다고 박정규 씨 혼자 하자고 막 그러는데 그러다가 돌아가셔서 스톱이 됐다가 전두환 정부 들어오고서부터 다시 이제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규호 문교부 장관이 그 한번 나라를 일으키려면 올림픽을 한번 치러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전두환 대통령은 IOC가 있는지도 모를 때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면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규호 씨 쪽은 저하고 많이 움직였고요. 또 이제 노태우 정무장관한테 또 지시가 간 거는 박정규 씨하고 움직이고. 이제 롯데호텔에서 그 정주영 씨, 저 뭐 박영수 시장 뭐 또 저 KBS 사장 또 국무총리실 기획실장 이성기 뭐 이래가지고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했는데요. 그때 실제 그렇게 해놓고도 나갈지 안 나갈지 몰라서 그 IOC에서 4월 달에 국제연맹 IOC 집행위원회 연석회의 같은 때 오라고 그래도 서울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켈라가 서울은 저 자격 상실시키자고 그랬습니다. 오지도 않고 회신도 안 한다고. 나고야는 다 와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설명을 했는데 서울은 다 텔렉스 그때 텔렉스 시대예요. 답변도 안 한다고 그래서 제외시키자고 그랬는데 그때는 나고야가 상당히 우세했죠. 그 경제력도 있고 그 일본이 이제 우리가 60억 불 차관도 신청하고 있을 테니까요. 근데 사마란 씨가 그 얘기 듣더니 딱 그 서울 하나보다 둘이 낫다고 유치도시가 그리고 서울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그냥 두라고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마란 씨를 또 만나가지고 다시 다짐을 했죠. 그랬더니 가서 준비나 잘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월 달 돼서야 이제 국가적으로 이거 올림픽 유치하자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결정이 돼가지고요. 6월부터 이제 KOC, 박정규 씨, 저 뭐 이렇게 전부 이제 나가서 이제 득표 활동을 이제 했죠. 정주영 씨는 저하고 많이 이제 댕겼습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님이 금전적으로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제공을 했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어떠셨습니까? 처음에 자금이 없어가지고요.
정주영 회장께서 막 4억인가 저 서울시에다 빌려주셨습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안 받으셨어요. 그 돈 가지고 이제 다들 준비하고 활동하고 이렇게 했죠. 서울시가 그때는 한국 예산이 참 형편없을 때입니다. 그 돈이. 또 KOC는 KOC대로 이제 NOC 저 회의 같은데 이제 이태리에서 했었던데 나가고 이렇게 이제 하고 했죠. 근데 이제 정주영 씨는 사업 하셔야 되니까 또 영국 이런 데 가시면서 또 이제 많이 하시고 저하고도 같이 댕기고 했는데 가가지고 이제 정주영 회장은 요시는 모르니까요. 저보고 끌고 댕기라고 그래서 저하고 같이 많이 만났습니다. 자기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이게 가능하다. 자기가 뒷받침한다. 이거를 증명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같이 아이보리 코스트 의원이라든가 뭐 노르웨이 의원이라든가 또 멕시코 NOC 회장이라든가 뭐 많이 만났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돈이 또 없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점에서 10만 불을 또 동원을 하더라고요. 정주영 회장은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고 박정주 씨는 또 사격연맹 통해 가지고 많이 했고 아디다스도 움직이고 네. KOC는 KOC대로 또 움직이고 저는 저대로 뭐 벨잠의 메로드 왕자라든가 뭐 이란도 아이보리 코스트 부회장이라든가 뭐 스타우버라든가 또 파나마의 데레온 집행위원 뭐 또 미국의 루즈벨트 집행위원 카나다의 바운더 이렇게 많이 아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다들 힘을 합했죠.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올림픽 개최지 결정하는 총회가 독일 바덴바덴에서 네, 열렸을 때 그때 열렸을 때 그 총회 분위기는 어땠었습니까? 예. 처음에는 아직 확실치 않았죠. 거기 있으면서 많이 한국으로 많이 돌렸습니다. 다들 이제 우리나라는 거국적으로 했어요. 나고야는 뭐 아이치현 상공회의소, 뭐 아이치현 의장 뭐 이런 사람이고 우리는 뭐 거국적으로 다 갔지 않습니까? 바덴바덴 때만 해도 한국이 안 알려져 있고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뭐 스포츠 인재도 안 키워놨고 경기력도 형편없고 겨우 금메달 하나 땄잖아요. 그리고 동계 종목은 그때 뭐 인수부로 가면 그냥 12등, 30등, 뭐 60등 뭐 이 정도밖에 없었으니까요. 몬트리올 때 금메달 처음 하나 따고 여자가 배구 동메달 따고 이런 때니까 안 알려져 있었죠. 그렇지만 우리 구군이 좀 있기는 있었고 다들 요새는 올림픽 유치하는데 거국적으로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우리 그때 이미 나고야하고 대한민국하고 경쟁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겼죠. 기적적으로. 나고야는 우리 무시해가지고 돈 없는 나라 뭐 후진국이라서 무시해가지고 얕보고 우린 우리 스튜디오에 막 칼 스튜어디스들이 한복 입고 나가서 막 오차 날르고 그러니까 IOC 지친구들이 한 번 더 가자 뭐 이런데 일본은 기모노 입은 사람 둘 사진 걸어놓고 이러고 있으니까 경쟁이 거국적인 거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이제 올림픽 유치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솔직히 그때 이거를 잘 치러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이제 우리 뭐 세계 대회를 한 적도 없고요. 사격 빼놓고 태권도는 아직 뭐 걸음마 단계니까 했다고 그래봐야. 그리고 우리 한강이 좀 범람할 때 아닙니까? 그리고 칼라 텔레비전도 없고 또 야간 통행 금지가 있고 그럴 때니까 또 국제명에 가입이 안 된 데도 있었어요. 우스운 일인데 국제 심판도 별로 없고요. 그건 이제 우리 건설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들여야 되고 국민 참여도 시켜야 되고 경기력도 올려야 되고 경기 요원도 또 훈련시켜야 되고 방송 신문도 또 세계 방송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많았죠. 많은 나라가 우리 네. 서울올림픽에 참여를 해줘야지 이제 성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소련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번 또 고르바초프 네. 대통령도 만나고 네. 그러셨죠. 예. 북한이 하도 불참, 보이콧, 방해 이걸 하니까 남북 회담을 해라. 그래가지고 4번인가 했죠. 북한에서는 우리 보고 12개 종목 내놓으라. 그래서 교섭을 하고 뭐 4개, 2개, 4개, 6개 하다가 사마란치가 저거 6개 준다고 그래도 못할 사람들이니까 준다고 그러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스톱 시켜버리고 그 명분이 돼서 소련하고 이게 다 왔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소련이 참가 안 하면요. 우리 방송권 3억 200만 불에서 클레임이 다 붙어서 성적 좋은 나라가 안 오니까 그게 다 빠져나가면 1억 불밖에 안 남게 돼 있어요. 1등서 10등까지가 전부 동구권인데 그거 빠져나가면 방송권도 없고 우리나라 올림픽이 로스안젤레스는 괜찮지만 우리는 그 반쪽이 되면 정말 비참하죠. 그래서 소련 참가시키려고 지가 많이 왔다 가서 해달라는 거 많이 해줬죠. 네. 뭐 숙소 좋은 데다 하려고 그러면 더 주고 신분증 더 달라 그러면 몇백 장 더 주고 뭐 지원해달라고 그러면 막 지원해주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때 칼도 선수 수송 명분으로 조중훈 그때 테니스 회장이에요. 그거 보내가지고 올림픽 기간 중에 칼이 모스크바를 날랐지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 정기 노선이 되고요. 또 대우도 김우중이 축구연맹 회장인데 그거 보내줬죠. 그때는 교신이 안 돼가지고 제 국기원의 지방에 소련 올림픽위원회 체육성하고 테렉스를 놔가지고 그걸 통해서 다 했죠. 그래서 김우중도 가고 롯데도 백화점도 열고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중간에 뭐 일이 많았죠. 배를 인천에 가져와서 다른 올림픽 때도 꼭 하던 거예요. 선수 엑스트라 임원. 서울 올림픽 때 엑스트라 임원이라는 게 다 정부 관리 KGB 다 이 공산당원 아닙니까? 놔둬야죠, 보게. 서울 와서 보면 달라지니까요. 남대문 시장 보고 뭐 롯데백화점 보면 놀라니까. 그래서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이거 뭐 스파이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안 된다고. 정박 배 끌고 오는 거 안 된다. 선수촌 다 들어가라고. 그래서 그때 무서워서 올라가서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전두환 대통령한테. 네. 처음에 노태우 대통령이 위원장하고 박세직하고 저하고 부위원장 하다가 박세직이 이제 체육장관이니까 노태우 대통령은 당대표로 가고 나중에 대통령, 저가 이제 부위원장 때인데 그래서 제가 갔죠. 전두환 대통령한테. 다른 사람 무서워서 잘 못 가더라고. 그래서 이거 소련에서 연락이 왔어요. 불참한다고. 불참하면 올림픽 깨지잖아요. 이거 뭐 거기서 물 먹이고 휴식하고 밥 먹이고 휴양하고 다 하는데 야, 안 된다 그러냐고. 로스안젤레스 뭐 멜본, 몬트리올 다 한 건데. 그래서 얘기하면서 그 스파이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아이 뭐 스파이 요새 위성 가지고 다 도청하고 다 하는데 인천까지 와서 그렇게 촌스럽게 하겠느냐고. 선수촌 선수단은 들어가고 한국 법하고 IOC 현장 지킨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했더니 한국 법 지킨데 딱 도망갈 구멍 나오니까 내가 하지 그러면. 그래가지고 당장 전화 걸어서 했어요. 그래서 소련권 참가하는 건 벌써 10월 달쯤 미리 얘기를 들었거든요. 소련에서 얘기 듣고. 12월 21일부터 1월 11일까지 쫙 해가지고 마지막에 중국하고 소련이 하고 처음에 뭐 헝가리 뭐 이런 거. 그래서 나중에 국교로 가고 그랬죠. 이제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국내에서도 남북국 동시에 이제 행사를 좀 치러야 된다. 그런 반대 목소리에는 어떻게 설득을 하셨습니까? 그때 올림픽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좀 있지만 남북이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데모 무슨 제야 세력에 이제 반대 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죠. 올림픽 직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마란치가 역시 그분들을 만나서 이 올림픽이 우리나라에 주는 어떤 뭐 세계
속에서 어떤 의의 있는 거 이런 건 전부 설명을 해서 협조를 구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오공화국이 그 사마란치가 야당 지도자를 만나려고 그래도 허가를 안 합니다. 올 때마다. 그래서 그 이따가 나중에 아침 식사 정도는 괜찮다 그래서 이제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그리고 민자당인가 민정당 그 윤길중 이렇게 아침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외국 갔다 오니까 뭐 저 박세직 위원장한테 압력이 굉장히 온 것 같아요. 상석에 민정당 윤길중이를 앉히라고. 그래서 급하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좀 처리해달라고 그러고 자기 이제 빠졌는데 또 거기 사무총장 박준병 씨인가 전화 와서 윤길중을 해야지 체면이 여당이 말이 아니다. 근데 사마란치 보고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냐. 자기 사실 만나려고 그러는 건 야당이다. 야당이고 김대중 씨가 준대. 그리고 이쪽은 총재고 저쪽은 대표 아니냐고. 그래서 정 그러면 자기가 그 하석에 갈 테니까 그분들 상석에 앉으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순서는 제1, 제2, 제3 야당하고 대표 이렇게 앉혔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당위성, 남북 문제, 이제 한국 평화 통일 이런 거 다 해서 협조를 구했죠. 그래서 그 후에 상당히 이제 올림픽 때도 그분들 VIP로 저 개회식에 초대도 하고 만찬도 하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 사마란치 상당히 정치적인 수완이 있는 분이니까요. 그랬더니 한번 만난 다음에 그 제야 세력을 개훈재 씨를 비롯한 제야 세력을 만나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협조 요청을 하고 많은 설명을 해드리고 그랬더니 설명이 잘 된 것 같아요. 그 후에 올림픽 때까지 조용히 이제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잘 됐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자란 김은용의 바람은 세계의 조국, 대한민국을 알리는 일이었다. 한국 스포츠계의 대표 주자가 된 그는 태권도로 세계의 문을 두드렸다. 김은용이 전하는 스포츠 외교의 모든 것,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